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5일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를 촬영하는 날입니다. 제가 쭉 해다가 근육풀기 건강실험 6차례를 하고 나서 저번 주에는 누구나 영재천재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듯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사말에 뭐냐면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 행복하고자 하죠. 그런데 보면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빈곤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미국이나 대한민국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국가로 발전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다고 하고 불행하다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못 사는 부탄과 같은 나라는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굉장히 못 살고 힘든 모습이 보이는데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불행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가 행복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마음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보면은 마음 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보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오면 더 빨리 오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차를 안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걸어오면 30분 동안 운동이 되고 올 때 30분, 갈 때 30분 하면 하루에 1시간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걷기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 다닙니다. 물론 마을버스를 타면 더 빨리 다닐 수 있는데 마을버스를 타는 대신에 걸어 다니는 것은 무슨 목적이 뭐냐면 운동하는 데 있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걸어가면 불행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한 30분을 똑같은 시간인데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은 행동,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차이냐? 생각의 차이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무지개를 쫓아간다고 해서 행복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영원히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의 끝은 사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비교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더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해가지고 행복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비교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저는 에피쿠로스가 쾌락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해서 에피쿠로스는 좀 더
이 방탕한 생활하지 않은 그런 생각인데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원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귀족이든 노예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 철학자들은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에피쿠로스 존경합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다 행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인데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행복과 불행은 결국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본인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가지느냐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동안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이번 주는 특별하게 행복에 관련된 자료들을 엄선해서 그거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행복은 주관적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뭐냐면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은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다고 하면 불행한 것이지 더 이상 아무런 거기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저는 행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상상을 하고 관찰을 한다고 하면은 그 관찰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은데도 관심이 안 가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졌을 때만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하면 실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면은 그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이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 어지않는데 요즘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우리는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이렇게 너무 부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번 마음껏 해보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세상 마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공수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도 그걸 짊어지고 저 세상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류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6세기경부터 해가지고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 시대의 5세기경에
디오게네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제논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행복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소크라테스 다음에 인물로 디오게네스 같은 경우는 시니스트, 냉소파다 이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잠을 자고 뭐 밥 먹는 그릇도 필요 없다고 해서 던져버리고 뭐 거의 그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자처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디오게네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시니스트라고 하고 또 혹은 뭐 견유파라고도, 개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견유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철학자입니다. 디오게네스 대단히 유명한 철학자죠. 자,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분이 보면은 저도 쾌락주의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은 굉장히 뭐 쾌락적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뭐냐면은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정원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해가지고 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나름대로 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죠,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학파가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스토아학파를 열었어요. 제논이라는 사람도 기원전 4세기경 인물인데 이분도 보면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는 쾌락주의라고 하면 이건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기대치분의 실현치인데 실현치를 극대화시키는 에피쿠로스와 기대치를 최소화시키는 금욕주의를 가지고 하면은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대치분의 실현치. 기대치를 줄이고 실현치를 늘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자, 이와 같이 에피쿠로스의 학파가 있고 이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이 둘은 뭐냐면은 실현치와 기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사뭇 다른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분자와 분모만 고려할 그런 이거를 한쪽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치도 적당히 하고 실현치도 적당히 해서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중용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도 중용을 취하고 실현치도 중용을 취해서 이런 주의를 무슨 주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주의를 무슨 주의냐면 회의주의파라고 합니다. 회의주의.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느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중용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을 취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리는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행복해지고자 노력을 하죠. 그래서 행복을 도냈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중용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이라는 것은 중용이다. 왜? 구두의 쇠와 같이 안 쓰는 것과 지나치게 쓰는 사치의 중간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라는 것도 뭐냐면은 비굴한 것과 거만한 것 사이가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만하게 행동하셔도 안 되고 비굴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중용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 행복을 보면 그래서 가난한 나이 사람들도 물질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도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행복 지수는 물질에 관계되기도 하지만 물질이 아무리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기대치가 높아지면은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빈곤한데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작으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래 행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가난했고 옷도 따뜻한 걸 못 입었지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하다고 해도 행복하다고 하면은 행복한 겁니다. 그거를 누가 불행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행복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고 불행하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2020년대 보라보면 젊은이들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대들은 보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세대는 뭐 1970년대 보면 굉장히 못 살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 기준이 다르구나. 우리는 기준이 못 사는 거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기대치가 작기 때문에 실현치가 커져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요즘 젊은이들은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다 보니까 실현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커지다 보니까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다는 이야기.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데 이거 현실인 겁니다. 현실인데 이거를 우리가 옛날 기성세대들은 자꾸 젊은이들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고 젊은이들 기준에서 눈높이에서 보라 이거예요. 자기 눈높이에서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프랑스의 뭐냐면은 이 어떤 지역에 있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지 뭐냐면은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영국에서 이 프랑스를 이겨가지고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이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5명만 죽이겠다. 왕이 이제 영국 왕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5명만 5명만 죽이겠다. 그랬더니 6명이 자진했어요. 칼레라는 도시인데 6명이 자진해서 죽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6명이 있기 때문에 5명이 아니라 6명이니까 내일 아침 일찍 오는 순서대로 뭐냐면 5명을 죽이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기다렸어요. 영국 왕이 기다렸는데 5명 왔는데 1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1명은 안 오느냐 알아봤더니 이미 자기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를 보고 영국의 에드워드 3세의 그 왕비가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마라. 그것이 바로 이것이 기회가 돼서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뭐냐면은 귀족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죽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정신이 서양에는 지금도 유럽에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산업공상에 따라서 조선시대에 신분제도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노예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와서 우리가 노예제도를 보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유럽 사이의 중산층 기준은 보세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산층 기준과 악기 하나쯤 다룰 수 있고 외국어 능력을 구사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두 번째가 중형차를 보유하고 세 번째가 1년에 한두 번쯤은 해외에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은 오로지 돈 외에는 없습니다. 1, 2, 3번은 보세요. 다 돈이지 여기에 도덕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프랑스 어디에 돈이 들어있습니까? 1, 2, 3번에. 아무데도 돈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돈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천민 자본주의의 전형이다. 이 도덕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민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한민국 사회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세대는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러한 기준, 중산층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도덕성이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1, 2, 3번 어디에 도덕성이 있습니까? 다 돈이지. 돈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덕성이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기성세대,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도덕성이 있습니까? 도덕성이라고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돈이지.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주의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깜빡 놀랐는데 정광훈이라는 목사놈이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유통일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유가 마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민주주의의 원칙은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광훈이라는 놈은 오로지 자유만을 외칩니다.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야말로 독재 찬양하는 전형적인 인간이죠. 그런 인간이 우리 대한민국에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화가 납니다. 어찌 그런 천민 자본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반성도 안 하고 죄의식도 안 가지고 그러한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으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때가 됐다. 정광훈 같은 자들을 응징하고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정광훈이, 전두환 이런 놈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독재를 찬양하는 자들이 어찌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는지 저도 기성세대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무관심하게 나 하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라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나 하나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악이 우리 대한민국을 판을 치고 돈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천민 자본주의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1, 2, 3번 보세요. 어디에 이게 도덕성이 있습니까? 도덕성은 없어요. 이러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그러한 독재를 찬양하는 세력들을 응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런 사회가 올바른 민주주의지 정광훈이 같은 놈이 이야기하는 자유, 책임도 지지 않는 독재를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이번에 보니까 정광훈이 보니까 사기꾼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사기꾼. 그야말로 돈 위에는 목사인데 돈 위에는 없어요. 도덕성이라는 거 없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기성세대들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힘들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성세대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잘못돼 왔어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여기에 어디에 돈이 들어있습니까?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미국인들 사회주의 약자를 도우고 부정과 불법을 저항하고 이러한 그 정신을 도덕성이지 뭐 여기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인들도 그렇고 영국인들도 그렇고 이와 같이 도덕성이 살아있는 유럽과 미국과 영국 이런 데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천민 자본주의 독재 찬양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다는 그 모습이 아주 불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도덕성이 이렇게 실추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한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아무리 천민자본주의를 가지고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젊은이들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독재 찬양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와서 현민 자본주의를 뿌리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기성세대로서 반성을 해요. 이거는 아니다. 바로 잡을 때가 됐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인류 철학사에서 보면은 우리 인류에서도
철학들이 발전해왔는데 우리 동양은 공자와 노자, 공자, 맹자, 순자 전부 인문 쪽이고 자연 철학은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자연 철학이 발전했어요. 뭐냐면 탈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 철학이 해가지고 데모크리투스 해가지고 자연 철학이 발전해서 과학이 발전하는 그러한 문명을 가져왔어요. 다 불행하게도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인문 자본주의, 인문 철학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도 인문 철학만, 성리학만 주장합니다. 자연 철학은 없어요. 과학이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서양의 과학이 발전해서 결국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와가지고 동양이 서양의 이 청나라도 대한민국도 전부 다 식민지가 돼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된 거죠. 자, 자연과학이 어떻게 보면 물질 문명을 이루는데 자연과학이 서양에서는 발전했어요. 이렇게 데모크리투스도 있고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인문 철학은 발전했는데 자연 철학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그 수준이 높은데 물질적으로는 수준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양의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90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뭐냐면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동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융합의 시대를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동양의 정신 문화와 서양의 물질 문명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뭐냐면은 조금 더 일찍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서양 중심으로 너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양 정신은 거의 사라졌고, 근데 대한민국은 동양의 위대한 정신 바탕 위에서 서양의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융합을 시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뿌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실주의에서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순환을 받아왔어요. 소크라테스도 뭐냐면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많은 노자도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고, 공자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이와 같이 이상주의자들은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현실주의자들이 이상주의자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후세대들이 바라봤을 때는 소크라테스가 나쁩니까? 노자가 나쁩니까? 공자가 나쁩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살던 현실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이상주의자들을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뭐 완전 이상주의자는 아니면 한 20% 정도는 이상주의자 같아요. 저도 조금 남들이 볼 때는 현실주의자를 볼 때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이상주의자들 때문에 우리 인류 문명은 발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그 모습인데 이거는 과거에도 25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현실주의자들이 이상주의자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현실주의자들은 뭐냐면은 현실주의자들이 있어요. 현실주의자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상황이라는 사람이 법가주의를 주장했고 그랬는데 결국 주장하다가 나중에 뭐냐면 현실주의자들한테 모함을 당해서 거열령 사지가 찢어지는 말을 해가지고 그런
벌을 받습니다. 상황이 법치주의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결국엔 그걸로 자기가 죽게 돼요. 자, 오가도 이런 사람도 있고 오가도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법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도 순환을 당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은 법치주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법을 중심으로서 움직이고 있죠. 이와 같이 법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괴짜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괴짜들을 좀 더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괴짜들이 우리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비아냥거리지 말고 좀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생활해 보면은 저 약 20%밖에 되지 않지만 나 같은 사람도 비아냥거린다. 뭐냐면 시끄럽다는 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현실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현실주의자들이 이 문명사를 발전시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현실주의자는 자기 밥 먹고 살기에 바빠요. 우리 인류 문명사의 발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뭐냐면 결국 괴짜들, 이상주의자들이 우리 문명사를 발전시키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현상이긴 한데 좀 더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파라켈수스도 뭐냐면은 1493년에 태어나서 1541년에 돌아가셨는데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이 파라켈수스가 뭐냐면은 천년상 지론 갈레노스의 이론을 부정하고 그 책들을 모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대학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상주의자죠. 뭐냐 파라켈수스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병의 치유는 인간의 의술이 아니라 하늘과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아픈 모습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옛날에 갈레누스의 이론만 가지고 계속 그 치료를 하려고 한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파라켈수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발전이 없다. 환자의 그 아픈 것을 잘 관찰해서 치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지 어찌 옛날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써먹는 그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켈수스는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근대 의학의 길을 열었어요. 그 이후로 의학이 발전합니다. 파라켈수스 이제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환자들을 관찰하고 환자들을 나을 수 있는 길을 자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그 1000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의학 발전이 이루어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인간은 자유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 샤르트, 실존주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실존주의의 대가입니다.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선택한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스티브 잡스, 당신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인생을 살며 낭비해서는 안 된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좀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사는 목적은 뭡니까? 실패라는 것을 저는 하지만 실패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되지 못한 것을 배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술 먹고 막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실패라는 것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뭐냐면 발전의 밑거름으로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발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신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미래를 생각한다면 꿈할 수 있다. 인생은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미래를 잘 만들어가면 오늘을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일본의 경영, 마쓰시다 고노시케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94세까지 했는데 마쓰시다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빼온 것, 세 가지를 들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쁜 건데 이 사람은 이거를 좋은, 긍정적으로 발전시켰어요. 승화 발전시킨 거예요. 가난해서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사회 경험을 일찍 해서 도움을 받았다. 허약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허약해서 항상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94세까지 올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못 배운 거.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열심히 평생을 배웠더니 많이 알게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걸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은혜로. 자, 여러분,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뭐냐면 자기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긍정적인 가슴을 가지고 발전을 이끌어 간다면 성공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무척 훌륭한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 법륜 스님께서 말하는 행복은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동의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행복은 정말 주관적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지. 저는 그래서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이런 주제로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쓴 책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궁금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인문학 책을 쓰신 분으로서 사랑을 해서 러시아의 정교가 있는데 정교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이제 러시아는 정교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내 이웃 사랑하라,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거든요. 사랑.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에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톨스토이의 모든 책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께서 말씀하시는데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결국에 생명과 사랑으로 귀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결국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고 모든 데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간 사회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문호 박사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만약 우주인이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무엇으로 살아가나? 그러면 하루에 600리터의 산소가 필요하고 2.5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3,000kcal의 음식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300mm의 Hg 이상의 압력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줘야 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과학적으로.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지구에서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공기, 물, 이런 것들 다 주어지죠.
주어지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구에서는 산소와 물, 공기, 빛,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짜로 주어지니까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렇죠? 만약 화성에 간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사는데면서 우리가 음식물, 먹는 것만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뭐 공기나 물, 뭐 이런 것은 공짜로 얻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피쿠로스가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고 했는데, 빵, 음식물이죠. 물, 물론 유럽에 물이 필요한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 공짜로 그냥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음식물만 돈 주고 사 먹으면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이 과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화성에 가면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근데 돌스토이는 지구에서는 뭐 다른 것들은 다 주어지니까 사랑만 있으면 살아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교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6가지가 중요하다. 후각, 시각, 촉각, 미각 5가지에다가 인식, 인지 기능이 육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안이비 설신 법 그래가지고 6가지가 또 이거는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뇌 이와 같은 6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6가지에다가 6가지를 곱하고 또 과거, 현재, 미래를 3가지를 곱하면 108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8가지의 번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이야기합니다. 108번뇌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것을 6 곱하기 6 곱하기 3으로 하면 108이 됩니다. 이게 108번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60조 개의 세포들이 세포업을 해서 생체 에너지인 ATP와 열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열 에너지는 부산물로 얻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지구상에서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고래를 잡는데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데 고래를 작살로 찍어서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는 다른 동물, 어떤 동물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의 지구의 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구상에 어떠한 동물도 이 사람보다 더 이타적일 수 없습니다. 동물들 보세요. 개를 보건 뭐를 보든 다 자기 먹을 것만 챙기지 주위에 다른 동료들이나 뭐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동물들은 모두 다 자기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좀 이타적이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하지만 이타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행복의 기준은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결국에는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지 누가 내 행복을 뺏어갈 수도 없는 거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가능하면 행복하다고 마음을 먹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료를 잘 보셨나요? 자, 자료를 보면서 제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 행복을 뺏어갈 수 없는 아주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마음을 자꾸 가지면은 그 마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다. 내 마음이 불행하다고 하면 불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가능하면은 행복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한데 기분이 나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가능하면은 우리는 삶에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전홍준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미 풍요해, 건강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면은 마음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몸도 신체도 거기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이 걸렸다고 해도 암이 이미 나은 걸로 생각을 하고 나는 풍요해, 행복해, 건강해 이렇게 말로 자꾸 하고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질병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마지막으로 감사해.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려갑니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고 건강해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전부 맞물려 간다고 생각이 되니까 마음, 생각 이것이 잘 되면은 건강과 행복도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누가 그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내 행복을 뺏어갈 수도 없는 거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지극히 내 마음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